0.17. 0.17이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150, 여기가 여기서부터 20 하면 0.17 요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B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요점에다 찍어갖고 이제 시그마 맥시멈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I를 구해야 되는데 이 I를 구하려면 여기 뉴트럴 액시스에 대해서 지금 요 면적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구해야 됩니다. 자, 아까 지난 시간 직선형인 경우에 그 폭이 B고 높이가 H다라고 했을 때 거기 I가 뭘로 계산된다고 그랬죠? 12분의 BH3. 그러면 여기에 요 에어리아를 봤을 때 여기에 센터 라인을 이렇게 딱 긋게 되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H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분의 BH 3승 하게 되면 그것은 무슨 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이죠? 이거 요 면적에 요 도심을 지나는 이 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얘기하는 I는 어디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이에요? 이 단면에 여기 뉴트럴 액시스에 대한 I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를 구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을 배울 때 배웠었는데 방법을 한 것을 이쪽 뉴트럴 액시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뉴트럴 액시스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구하는 방법 뭐예요?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거죠. 평행축 정리. CRM. 그래서 먼저 패러렐 액시스 CRM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무의 그 크로스 섹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요 점이 바로 도심입니다. 도심. 요 크로스 섹션에 대한 도심. 그래서 여기에다가 Y'하고 Z'이라고 하는 좌표축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도심에다가 Y'하고 Z'축을 세웠다는 얘기는 결국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I의 Y'을 구할 수 있고 I의 Z'을 구할 수 있고 I의 Y', Z'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단면이 정해지게 되면 그 단면에 대한 그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그 Y'축하고 평행인 이러한 Y축을 DY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또 Z'하고 그 DX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T 그렇죠. Y축 길이의 그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Z가 돼야 되겠죠? Z와 Z 사이에 거리니까 여기 Z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Z'과 Z축이 지금 서로 평행이죠. 그래서 요 Y'하고 Y'이 서로 평행이고 Z'하고 Z가 서로 평행일 때 요 I의 Y'을 그 I의 Y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식을 이제 유도를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IY라고 하는 것은 이 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의 정의가 뭡니까? 이거의 정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Z가 됩니다. 그래서 요 Y축에 대해서 얘가 회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회전되는 그 거리의 제곱에다가 DA를 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한 게 IY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의고 그 다음에 여기에 Z라고 해당하는 곳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Z' 플러스 D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Z 대신에 Z' 플러스 DY를 대입을 해서 이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Z'의 제곱 2배의 Z' DY 그 다음에 D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따로따로 쭉
분리를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는 z 프라임 제곱 da가 되고 여기서 2배의 dy는 상수니까 빠져나오고 z 프라임 그 다음에 da 그 다음에 dy의 제곱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그 다음에 d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것이 바로 뭐의 정의가 되죠? 요것이 요 y 프라임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바로 i y 프라임에 대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z 프라임 바 타임스 a가 되죠. 근데 여기서 z 프라임 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좌표축이 여기에 도심에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z 프라임이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돼서 a의 dy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되니까 결국 이 축에 대한 iy는 여기에 대한 요 축에 대한 iy 프라임에다가 이 면적에다가 요 거리 dy의 제곱만큼 더해준 거 요것이 바로 이 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바로 요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게 직사각형이다 하게 되면 바로 이 축에 대해서 12분의 ph 삼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 a에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를 제곱을 해서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i의 z도 거의 똑같이 되겠죠. 여기가 i z가 되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제곱을 해서 da를 곱한 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iz는 y 제곱의 da 여기가 이제 정의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y인데 그 y가 y 프라임 플러스 dz의 제곱 아니 dz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거 플러스 이거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dz가 돼서 이거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분리를 하면 이것이 바로 i의 z 프라임이 되고 여기가 y 프라임 바의 a가 되고 여기가 a의 dz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의 dz 제곱이 여기 있고 얘는 0이니까 도심에다가 우리가 y 프라임하고 z 프라임 축을 세웠으니까 이게 제로가 되고 따라서 이 i의 z라고 하는 것은 i z 프라임에다가 a의 곱이 a dz 제곱을 곱해준 그 값이 이제 요 i z가 됩니다. i의 yz라고 하는 것은 뭐죠? 프로덕트 오브 이너샤 관성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관성곱에 이렇게 yz의 da 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yz는 이게 이제 정의가 되고 여기서 y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y하고 똑같은 거죠. y 프라임 플러스 dz 그 다음에 여기 z가 z 프라임 플러스 dy 그래서 da가 됩니다. 이걸 전개하게 되면 y 프라임 z 프라임 그 다음에 z의 dz 그 다음에 y 프라임의 dy dx dz dy 이렇게 되고 따로따로 쭉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바로 y 프라임 z 프라임에 대한 프로덕트 오브 이너샤가 되고 요것이 z 프라임 바 a가 되니까 요거 제로가 되고 요것도 y 프라임 바 a가 되니까 이것도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a의 dz dy 그래서 이제 여기에 iyz라고 하는 것은 i y 프라임 z 프라임에다가 a의 dz dy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그 소위 축 간의 거리를 제곱을 해서 거기다 a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같으면은 일단 i를 구하는데 요거에 대한 i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i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뉴트럴 엑시스가 이게 지금 도심을 지나고 있으니까 요것은 그대로 12분의 ph 삼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요거에 대해서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뉴트럴 엑시스하고 평행한 축이 여기에 가게 돼 있는 거죠. 여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z 프라임에
겁니다. 그럼 I의 Z 프라임이 뭐가 돼요? 12분의 B가 뭐가 됩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B가 250mm가 되고 H가 20이 되니까 그거의 3승.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축에 대한 I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분의 B, H의 3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축하고 이 뉴트럴 액세스와의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50하고 여기가 10이니까 16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0.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뭐냐면 0.25에다가 여기 0.02, 여기가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D에 해당하는 것이 0.16이 돼서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것이 여기까지가 된 거죠. 근데 요거하고 요것이 지금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서도 계산을 하게 되면 똑같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다 2배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요 에어리아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나샤죠. 그러니까 요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12분의 B가 지금 여기 20이 되고, H가 이제 300이 됩니다. 300. 그래서 0.3이 되죠. 12분의 B, H의 3승.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전체 면적에 대한 요 뉴트럴 액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 오브를 구하게 됩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10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입할 i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i 대신에 요 계산된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그마 맥시멈이니까 m도 m의 맥시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m의 맥시멈이 22.5kNm로 계산이 됐으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가장 먼 곳은 여기가 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170mm가 되니까 0.17이 되죠. 그래서 0.17을 이렇게 되면 계산해서 12.7MPa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에 있어서 가장 큰 부피 능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할 때에 이 i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여기에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구한 것을 이쪽으로 어떻게 옮겨오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그마를 구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남아 있었냐 하면 단면에 대해서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걸 구하라고 그랬죠. 자, 응력 분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가면서 어떤 식의 응력이 나올 것인가. 이것은 지금 이거의 이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알다시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i분의 my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만 달라지죠? 요 y에 대해서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맥시멈이 12.7MPa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12.7MPa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직선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변수는 전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직선으로 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그어서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똑같은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에서는 여기도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하고, 여기는 당연히 대칭이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응력이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인장 응력, 여기는 압축 응력이 걸리게 됩니다. 요것이
우리가 굽힘 응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할 수 있다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 The beam shown in figure, 이제 요 그림입니다. Has a cross-sectional area in the shape of channel. 그 다음에 여기에 단면은 지금 이러한 단면을 가지고 있다. Determine the maximum bending stress that occur in the beam at section A and A. 그러니까 여기 요 단면에 발생하고 있는 맥시멈 굽힘 응력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경사지게 그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굽힘 응력이에요. 그러면 굽힘 응력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I를 구해야 됩니다. I를 구하려면 이게 직사각형 같으면 그냥 가운데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도심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 그 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어느 위치 Y 여기를 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Y바를 구할 때 우리 수식은 어떤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요 수식을 씁니다. Y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면적에다가 각각의 Y바를 곱해서 쭉 더한 것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Y바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요 파랗게 진한 파란색으로 지금 그 표시되어 있는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50 곱하기 2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미터로 고치게 되면 0.25 곱하기 0.02가 되죠. 여기.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요 면적은 여기가 0.01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0이니까 0.2가 됩니다. 그러니까 0.015에다가 0.2를 곱한 게 요 면적이죠. 근데 그것이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의 2배. 그래서 전체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면적에다가 Y바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면적이다 하게 되면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요 면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요거의 센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100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0.1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곱하기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도심은 10mm가 되겠죠. 그러니까 0.01. 그래서 요 면적 0.25에다가 0.2 곱한 면적에다가 여기에 높이 0.0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계산이 59.09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위 도심의 위치까지 거리가 59.09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Y바에다가 우리가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하냐면 각각 면적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뉴트럴 엑시스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샤로 옮겨줘야 됩니다. 뭐를 이용을 해서? 평행축 정리를 이용을 해서 옮겨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12분의 pH 3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10만큼 빼준 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에다가 이거 AD의 제곱 해주고, 원래 있었던 12분의 pH 3승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 센터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서 12분의 B 0.02로 H 0.2의 3승 한 다음에 여기 100에서부터 얼마큼을 빼주면 돼요? 59.09를 빼주면 됩니다. 거기가 그 축간의 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빼주게 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IZ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 구해야 되는데, 시그마가 마이너스 I분의, 그래서 I를 지금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M인데 AA 여기에 해당하는 M을 구해야 되죠. 아직 M을 안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여기 뭐 맥시멈이니까 가장 끝점을 찍으면 되겠죠. 자, 이 면에서 어디에서 시그마 맥시멈이 나올까요? 여기가 지금 뉴트럴 엑시스니까 여기서 가장 먼 곳, 여기 아니면 여기, 어느 점이 될까요? 아래에 있는 요 점이 됩니다. 요 점이 뉴트럴 엑시스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 한 가지 남은 것이 뭡니까? 밴딩 모멘트죠. 요 AA 단면에 발생하는 밴딩 모멘트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여기 이것을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심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가 0.059, 09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4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1.0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만큼의 거리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쪽 방향의 모멘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없죠. 그러니까 모멘트가 2.4kN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0.059 이렇게 하면 모멘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 4 곱하기 2에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I 쭉 계산한 겁니다. 이게 12분의 pH 3승에다가 A에다가 D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12분의 pH 3승, 그 다음에 A에다가 D의 제곱, 그래서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I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했고, 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가장 먼 거리니까 가장 먼 거리는 바로 2점이 됩니다. 2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전체에서부터 59.09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0.059를 뺀 요 값이 됩니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16.2 메가파스칼.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구피 목력이 이만큼이 걸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제는 사실상 도심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도심을 먼저 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를 먼저 구하는 작업이 하나가 더 들어가죠. 요 앞에 있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그냥 처음서부터 도심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바로 I만 구하면 됐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I를 구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바로 앞에 있는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단면이 이렇게 30 곱하기 60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이러한 그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자,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는 뭘 갖고 따지죠? 똑같은 모멘트가 작용될 때 스트레스가 작게 나오게 되면 그게 더 유리한 거죠. 그게 더 안전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밑에 거가 더 안전할 것 같이 생겼죠? 안 생겼는데요, 내가 보기엔. 지금 밑에다가 박대 같은 거를 지금 놨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뉴트럴 액세스가 조금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뉴트럴 액세스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어때요? 조금은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작으니까 조금 더 커질 거예요. 근데 모멘트는 같죠? 시그마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Y에 따라 달라지죠. Y가 커지면 당연히 시그마는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시그마가 더 커질 확률이 있죠. 근데 그거는 뭐에 디펜던트 한 거야? 여기에 붙인 면적이 얼마나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 다릅니다. 적게 되면 불리한 것이고 많게 되면 뭐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I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Y 바를 구하고 하게 되면 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바로 전에 했었던 예제.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은 도심이 벌써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같으면 도심을 요거 때문에 다시 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문제 두 개를 다시 푼 거죠. 그렇게 해서 시그마 맥시멈만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과는 뭐냐 하면 여기에 I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여기에 요 높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더 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똑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뭐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이 6.5절인데 6.5절이 unsymmetrical bending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대칭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보의 단면으로 봤을 때 그 보의 단면에 대칭축이 있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I분의 MY만 가지고 소위 평면에 있어서의 굽힘을 우리가 계산을 해왔죠. 근데 여기서 unsymmetrical bending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면에서의 굽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3차원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칭면에 있을 때는 평면이니까 축이 X축하고 Y축만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멘트가 작용한다면 Z방향의 모멘트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Y축에 대한 모멘트도 있을 수가 있고 Z축에 대한 모멘트도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굽힘이 XY 평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경사져 있는,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벗어나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unsymmetric bend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 대한 굽힘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물론 기본으로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대칭으로 밴딩이 걸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굽힘 응력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6장에서의 가장 기본은 지금까지 배운 것까지가 기본이고
그것을 응용하는 게 요 6.5절인데 이 6.5절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역학을 우리가 요 6.4절까지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에 대해서 전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3차원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축이 이게 길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축이고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Y축,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자, 뭐 대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요소를 생각하게 되면 이 요소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면 Y축에서부터 Z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Z축에서부터 Y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굽힘 응력 시그마 X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 X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합 응력을 구하게 되면 결국 평형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 3개를 한번 써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모멘트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X에 대해서 X 방향으로의 토탈 포스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 시그마에다가 DA를 곱해주게 되면 요 요소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DF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DF를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의 토탈 포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식이 되겠죠. 시그마에다가 DA를 곱한 것을 면적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힘에다가 시그마 DA TF에서 Z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회전을 하죠. 회전하는데 무슨 축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쭉 더한 것이 그러니까 시그마 DA가 힘이고 거기다 Z를 곱한 것이 모멘트고 그걸 전부 다 더한 것이 MY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쪽으로만 M을 줬느냐 하면 XY 평면 상으로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MZ만 줬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힘에다가 여기까지의 거리 Y를 곱해주게 되면 이쪽 방향에 모멘트가 생기게 되죠. 이쪽 방향의 모멘트는 Z의 방향과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Y 곱하기 여기 DF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MZ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M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M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에서 배운 뭐냐면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은 MZ만 줬지만 사실상 MY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Y와 MZ가 같이 작용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발생하는 시그마를 구할 겁니다. 자, 그거의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한 경우입니다. Doubly symmetric beam with inclined load. inclined load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사진, 그죠? 경사진 하중을 가진 그 다음에
더블 시메트릭 빔, 그러니까 두 개의 대칭 축을 갖고 있는 빔을 얘기합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이렇게 직육면체 단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 축하고 이쪽 축이 지금 대칭 축이고, 그런데 여기에 하중 M이 경사지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요 면에 작용하고 있는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요 문제를 우리가 중첩법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중첩법을 계산하게 되면 요것은 요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벡터니까 Z축하고 Y축의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의 성분은 뭐가 되겠어요? M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M의 코사인 세타가 작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성분을 따지게 되면 M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게 Y축 방향의 모멘트 성분이 되죠. 그래서 M의 사인 세타만큼의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수식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IZ분의 MZY가 되겠죠. 이거 뭐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구한다면 이거하고 좌표축만 사실은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가 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걸리고 있으니까 이쪽 요 위치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면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멘트는 MY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거리가 이 Z축에 대해서 그 관계가 있죠. MY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IY분의 MY의 Z로 변형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그마 X를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어서의 시그마 구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시그마 구한 거를 더해주면 결국 여기에 있어서의 시그마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응력 분포로 나타낸다면 응력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더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응력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응력 상태가 되죠. 균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뉴트럴 X가 지금 이쪽에 와 있고, 그래서 분포가 지금 이런. 그럼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하면 최대 구피 응력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여기에서 시그마 맥시멈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요 점하고 요 점에서 지금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뉴트럴 액시스에서 보게 되면 어떤 관계에 있어요? 뉴트럴 액시스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점에서 시그마 맥시멈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스트레스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중립축의 위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축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어요? 도에서 길이의 변화가 없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중립면에 있는 그 선을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면 그 중립면에서의 스트레인을 구하면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죠? 길이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입실론 x가 0이다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뉴트럴 엑시스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인데 입실론이 제로가 되니까 당연히 시그마도 제로가 됩니다. 그럼 시그마가 제로인 선을 쭉 연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중립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임의의 요 점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뉴트럴 엑시스 위에 있는 요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놓고 그 점이 요것을 0으로 만들어 주는 선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 한 점을 좌표로 표현한다면 좌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래저래 YZ 평면이니까 Y, Z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Y 스타, Z 스타로 놉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Y 스타하고 Z 스타예요. 그러면 그 점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Z축하고 그 다음에 표시할 수 있죠? 지금 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Z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MZ가 M의 코사인 세타가 됐고 그 다음에 MY가 M의 사인 세타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뉴트럴 엑시스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단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이게 뉴트럴 엑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트럴 엑시스 위에 존재하는 요 점을 찍어가지고 요 점의 좌표가 뭐냐 하면 요 점의 좌표가 Y 스타에 Z 스타라고 표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되겠어요? 이것분의 이거가 되겠죠? 그럼 이것분의 이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Z 스타 분의 Y 스타가 되죠. Z 스타 분의 Y 스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시그마 x를 0이라고 놉니다. 근데 그때의 y하고 z는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y 스타, z 스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이 z 스타분의 y 스타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요 식에서부터 z 스타분의 y 스타를 구하게 되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쪽으로 내려오고 z 스타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mz분의 iz를 곱해야 되겠죠. mz분의 iz를 곱하고 여기 있는 iy분의 그 다음에 여기 my 요걸 곱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my 오버 mz가 뭘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my라고 하는 게 뭐냐면 m의 사인 세타가 되고 mz라고 하는 것이 m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my 오버 mz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자, IY하고 IZ의 부호는 뭔가요? IY의 정의는 인테그랄 Z제곱 dA죠. IZ는 인테그랄 Y제곱의 dA입니다. 그럼 전부 다 플러스죠. 여기 전부 플러스야. 그렇게 되면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세타는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같은 평면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뉴트럴 액시스의 위치를 요거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그마 맥시멈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가장 먼 곳, 그러니까 여기 수직선을 쫙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머니까 여기에서 시그마 맥시멈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 점에서.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용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용이하게 구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해서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된 거예요? Y축하고 Z축이 서로 그러니까 대칭 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특징 때문에 사실상 이게 간단한 문제가 됐을까요? 우리가 단면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IY, IZ, I의 YZ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I의 YZ를 구하면 뭐가 될까요? I의 YZ를 구하면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료가 되죠? 대칭축이 있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하나씩 계산을 해봐도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한 그 면적 요소를 생각을 해서 dA다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Y하고 Z가 다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대칭인 요 점을 생각하게 되면 Y는 그대로인데 Z가 반대가 되니까 하나는 플러스 YZ, 하나는 마이너스 YZ가 돼서 더하면 제로가 되니까 결국 뭐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I의 YZ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면, 소위 대칭축이 있는 경우에 I, Y의 Z가 제로가 되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칭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의 YZ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럼 I의 YZ가 있게 되면 시그마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의 단면적이 대칭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도 역시 경사직에 주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미리 분리를 해가지고 MY와 MZ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은 소위 탄소 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편한.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방법의 이름이 뭐냐면 임의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축법. 그래서 일단은 이 단면이 대칭축이 없는 아주 임의의 그 단면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 x, y, z 축도 아무데나 일단은 설정을 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x, y, z라고 하는 것을 임으로 우리가 좌표축을 세워 놓은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my와 mz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yz 플러스 면에 이러한 da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 시그마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시그마는 뭐의 함수가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의 변수예요? A와 Z의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여기에 발생하는 시그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제너럴하게 Y와 Z의 1차식으로 놓습니다. 우리가 1차식이라고 하면 AX 플러스 B잖아요. 그러니까 상수 텀까지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A0 플러스 A1Y 플러스 A2Z라고 시그마 X를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리절턴트를 이용을 해요.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아까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f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 시그마로 인해서 발생하는 x축 방향의 모든 힘이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시그마 x dx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시그마 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a0 그 다음에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da입니다. da.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y의 da 그 다음에 z의 da 그 다음에 앞에 a2 여기서 요 수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작용시킨 힘이 뭐가 있느냐 하면 my와 mz밖에 없습니다. 시그마 x는 우리가 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x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y 바 a가 되고 여기가 z 바 a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y 바하고 z 바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y 바하고 z 바가 0인 곳에다가 요 좌표축을 세우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축은 세웠지만 이 좌표축은 어디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심에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식에서부터 이 좌표축의 위치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하고 이 텀은 제로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텀이 또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계산하게 되면 A0 곱하기 A가 됩니다. A는 0이 아니니까 A0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0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하고 DA를 곱하게 되면 DF가 되고 거기에다 Z를 곱하게 되면 이쪽 방향에 모멘트가 생기죠. 그거와 MY가 같은 방향이니까 Z에다가 시그마 X DA를 쭉 더한 것이 결국 MY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X 대신에 A0가 제로가 됐으니까 A1Y 플러스 A2Z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Z가 있으니까 YZ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Z하고 Z가 곱해져서 Z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A1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요것은 뭐가 됩니까? I의 YZ가 되겠죠. 이게 관성곱의 정의니까. 그 다음에 Z제곱의 DA 인테그랄한 것이 이게 뭐의 정의예요? I, Y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MZ도
시그마 x dA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를 곱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가 생깁니다. 이쪽 방향은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의 시그마 x dA 하게 되면 y, 마이너스 y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y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1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 yz dA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이 iz의 정의고 이것이 i의 yz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하고 그러니까 my가 a1 iyz 플러스 a2 iy라고 하는 식, 그 다음에 mz가 마이너스 a1 iz 마이너스 a2 iyz라고 하는 식,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뭘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1하고 A2입니다. 여기 MY하고 MZ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A1, A2를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 A1은 이렇게 나오고 A2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시그마 X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A0는 제로니까 없고 A1에다가 이걸 대입하고 A2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X는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는 보이지만 여기는 여기에 있는 Y하고 Z라고 하는 점 바로 시그마 X입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제너럴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특수하게 우리가 어떤 값을 주게 되면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시그마 x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게 구해지나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i의 yz가 제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칭축이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생각했었던 대칭축이 있는 단면에 대해서 시그마를 구해보면 여기에서 i의 yz를 제로로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이 없어지고 이 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텀이 없어지죠. 그러면 요 앞에서는 요것만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iy하고 iy를 없애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iz분의 mz y가 나오죠. 이게 아까 mz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였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여기서 my, iz가 있고 여기에서 iy, iz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iz가 서로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 iy분의 myz가 되죠? 그럼 아까 이 식이 뭐였어요? my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식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러한 수식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탄성론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항상 제너럴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그마 x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또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시그마 맥시멈이 어디에 있느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럼 시그마 맥시멈을 구하려면 우선 뭐를 알아야 됩니까?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를 알아야죠. 자, 그럼 여기서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를 구하려면 이 수식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아까처럼 뉴트럴 엑시스에서는 시그마 x 0이 되어야 된다.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모는 상관없고 분자가 0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가 여기 분자가 0이 되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y라고 하는 것과 z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은 z 스타분의 y 스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z 스타분의 y 스타를 구하게 되면
하면 요 위에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Z 스타가 이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my iz 플러스 mz iyz가 있고 요것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i의 yz를 0으로 놓으면 뭐가 될까요? 이게 제로, 이게 제로가 되니까 mz분의 my, iy분의 iz 이렇게 되죠. 그 수식이 바로 뭐하고 같습니까? 이식하고 같죠. 그래서 이렇게 arbitrary axis method를 쓰게 되면 시그마 x를 이 단면에 대한 i만 구하게 되면 바로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탄젠트 알파도 이런 식에 의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그마 맥시멈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시 뉴트럴 엑시스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뭐죠? 프린시플 엑시스 메소드입니다. 프린시플 엑시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축이죠. 주축. 근데 주축에는 여러 가지의 주축이 있습니다. 소위 응력에서도 주축이 있고 변형률에서도 주축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축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주축은 관성 주축을 얘기합니다. 관성 주축. 자, 오늘은 그냥 개요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유도를 할 겁니다. 뭐냐 하면 프로덕트 오브 이나샤, 이게 뭐냐면 i의 yz죠. 그래서 i의 yz가 제로가 되게 되면 그때의 y와 z축을 프린시플 엑시스 오브 이나샤, 그래서 관성 주축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대칭 축이 y축하고 z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i의 yz를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죠?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y하고 z가 무슨 축이에요? 관성 주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성 주축.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유도했었던 이 식이 있습니다. 아주 제너럴한 식이죠. 시그마 x가 iy, iyz, 그 다음에 iz로 표현이 되는 이런 시그마 x를 구했었어요. 여기에서 i의 yz가 제로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설정된 좌표계에서 얘를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어떤 위치에 딱 도달했을 때 i의 yz가 제로가 된다면 그때 그 축이 관성 주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식에서 i의 yz를 0으로 놓게 되면 결국은 그때 나타나는 yz가 다 관성 주축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i하고 i의 yz를 0으로 집어넣게 되면 결국 이러한 식이 나오겠죠. 여기 요걸 제로로 놓고 요걸 제로로 놓게 되면 이 식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이런 경우에 구했던 수식하고 똑같은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y하고 iz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이 iy하고 iz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성 주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경력학을 배울 때 모멘트 오브 이나샤에 대한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거의 좌표축이 회전할 때에 세타만큼 회전하게 되면 i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변환식을 본 적이 있죠. 잘 모르겠죠. 그 변환식이 바로 이겁니다.
본 적 있죠? i의 y는 2분의 이거 플러스 이거에다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관성 곱에다가 사인 2파이. 이 식을 본 적이 있나요? 없네요. 믿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내가 정력학을 가르쳤는데 내가 정력학을 가르칠 때 틀림없이 가르쳤었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안 배웠죠? 그래서 안 배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어떻게 유도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성주축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이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